다음은 후보자 지정 토론과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서울시 의사회 김광현 부회장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아까 두 분께서 시간을 더 쓰셨기 때문에 그만큼 차감해서 시간을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포된 세 가지의 공통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수가 협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매년 건보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끝나는 의원 유형 수가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또 올해 처음 적용하는 소위 환산지수 쪼개기, 동일위험 내 환산차등 지수 적용에 대해서 대응책이 무엇인지 임기 내에 실천이 가능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기호 1번 김태구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가 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건정심의 구조입니다. 허나 이 건정심의 구조 개선은 법률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 임기 내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수가가 결렬되었을 때 건정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급자, 가입자가 동대동수로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 개정이 아니라 하위령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국민과 함께 또는 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사실 진행된 이 유행별 수가 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입니다. 저기 재정운영위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료계가 참여를 하지 못하는 곳이죠. 그렇다면은 이 수가 협상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내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가 협상단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수가 협상은 건강보험공단 수가 협상팀과 공급자들이 밴드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 공급자 단체들이 건보공단과 총수가 인상분, 즉 밴드를 놓고 1차 협상을 벌인 후에 그 결정된 밴드를 가지고 유행별 2차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수가협상 취지 자체를 흔드는 폭거입니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수가협상은 환산지수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상대가치점수와 연동시키는 것이 저는 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탈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 문제를 삼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 김태구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호 2번 강희경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이크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정심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죠. 소비자와 공급자가 지금은 1대1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공급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다 들어가 있는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하여서 의사와 소비자 이런 식으로 의사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사 집단이 의원급의 경우에 의협이 당사자가 되는데 그 의협이 아닌 그 의원급 회원을 위한 다른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산진수 쪼개기에 대해서는 이게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이걸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가제가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합의를 먼저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아서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기호 3번 주소 후보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건정심이나 수가협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수가협상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협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갑과의 관계에서 만나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해서 서로 주고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이게 합의가 안 되게 되면 계약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구조는 뭐냐? 건정심이라는 어떤 이상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내부에서 마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원치 않지만 매년 원치 않았었지만 건정심의 결과에 의해서 통보받는 형식이었다는 거죠. 이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모든 방법이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협상이 협상답고 계약이 계약다운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 요양기간 강제 지정제를 깨고 단체 계약제를 관철하자는 것이 큰 틀의 목표점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수가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우리 내부의 합의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계 내부의 합의는 뭐냐. 순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 특정 과의 수가를 빼서 다른 과에 보존하는 것은 우리 의료계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먼저 정해야 돼요. 두 번째, 순증이 이루어지면 이 순증된 수가를 어느 과 어느 수가에 먼저 줄 것이냐 우리가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해서 이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정심을 가든 정부를 만나서 협상을 하고 요구하면 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계속 정부로도 당하는 겁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호 4번 이동욱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는데 35초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가 협상 구조와 이제 건정심 구조가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김태구 후보님께서 그 수가 협상 구조 수가가 결렬됐을 때 건정심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은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일은 아니고 지금 이제 법에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 가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건정심을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만 100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정심이 거의 표결도 하지 않습니다. 차관이 그냥 말하면 그냥 다 통과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의결입니다. 100조에 대한 의결. 그래서 너무나 그런데 거기 구성하는 위원들이 안기종 씨라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해 놨다는 거죠. 안기종 씨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위원 구성 같은 부분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뭐 수가를 공단이 제시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건정심 마음대로 하고 건정심은 그렇게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환산지수 쪼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가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최한나 후보자님의 발언을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보험 이사로서 이번 수가협상 참여했습니다. 환산지수 쪼개기 하겠다고 모든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신 거 아실 거고 이게 이번 전임 회장님 탄핵 사유로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구조적인 문제 바꾸지 않으면 누가 회장이 돼도 안 됩니다. 제가 들어가 봤더니 협상을 하면서 올해 얼마의 예산을 쓸 것인지조차를 알려주지 않고 협상을 합니다. 알려달라. 그걸 정하는 재정 소위에 공급자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깜깜이로 합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날 새벽까지 몇 차례 하면서 최종 1.9% 받고 0.1% 환산지수 받을래 말래? 이거 안 받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럼 0.1% 뭐 했을 거야? 그랬더니 지금은 알려줄 수 없고 협상 끝나면 나중에 논의해서 알려줄게.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저희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정심에 왔더니 박민수 차관이 뭘 하나 하면 그냥 다 정한 거 0.1 나누고 1.5에서 환산지수 쪼개기 다 하고 의사단체가 그렇게 반담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정심은 원래 이신전심으로 통과해 왔다.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끝까지 안 된다. 이거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기록 남겨야 된다. 해서 건정심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에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협상이 아닙니다. 이따위를 할 거면 고시하라고 제가 건정심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건보공단 예산 1,440억 그 부당한 그런 임금 인상으로 성과급 잔치하신 것도 알 겁니다. 수많은 의무만 우리에게 주고 이 건보 재정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감시 능력을 우리에게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수가 협상
오로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의료를 우리 의사들이 진찰할 수 있게 하는 걸로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제가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 보도 젊은 의사들은 기성세대 의사들과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같이 불합리한 의료 제도하에 수련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공의 수련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제도 개편 방안 무엇인지요? 또 전공의들의 의협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안은 있으신지요? 예. 자, 후보자님께서는 발언 시작할 때 왼쪽에 빨간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1번 김태구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공의들이 왜 떠났는지를 저희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실력 있는 의사, 전공을 살리는 의사, 미래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수련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가 답을 한 것입니다. 현재의 수련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들이 설사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한민국의 의료 미래 시스템은 망가질 것입니다.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공의들이 수련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말씀, 사법적인 문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한 면책 범위가 허용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보건의료 국가적으로 큰 부분을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힘든 수련을 받고도 그 전공하는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련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병협사나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의학계로 독립을 해야 되고요. 대한의사협회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대한의사협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의 채용, 교육환경, 법적 부담, 면책, 수련 후 그 분야의 일, 수련비용 국가 부담과 더불어 전공의들이 수평의에 참여하는 인원을 높여야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의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임원단으로 일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을 만들고 소통과 대화 창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협회비를 인하해서 그들이 협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대생에 관심이 있어야 그 의대생들이 전공의가 되었을 때도 협회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준회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호 2번 강희경 후보자님 발언 있으십니다. 네, 전공의들이 떠나고 저희가 입원 환자 오더 그리고 당직하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지금까지 정말 자비를 많이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미 의사가 의사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더 복사하는 것, 또 아이오 체크가 미드나잇으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새벽 1시에 깨가지고 아이오에 대해서 조치 취하는 것,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일단 그런 불합리한 것들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하셨지만 전공의가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생이니까요. 만약 어떤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전공의가 비록 오더를 냈다 하더라도 책임은 지정 교수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들이 지는 법적 책임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료 과오가 판사가 아닌 의사가, 전문가가, 그래서 의료 법정 하에서 과오가 결정이 되어야겠죠. 과오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겠죠. 수련 상황에 대해서는 전공의 TO 자체가 일단은 미래 의료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아닌 수련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우리 미래 수요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교육자가 수련자를 평가하는 것만큼 수련생도 교육자를 평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수평이의 독립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련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분들도 수련생의 실습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오케이 해야만 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주수호 후보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있었던 문제인데 대한민국 인터넷 이벤트냐 이게 수련이냐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에서 명확하게 그거는 규정이 된 겁니다. 근로자였던 거예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 왜? 수련이었으면 이 수련이들이 병원을 사직했다 그래서 병원이 안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들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 전공의들 인턴들의 지위가 수련이가 아니라 근로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수련이로서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다. 강론은 다 같을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라고 있고 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전부터 논의했던 모든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와 전공의들의 지위 내지는 대우, 처우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안들을 다 만들게 돼 있어요. 여기서요. 말 그대로 돼 있는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위원회로 돼 있고 이 위원회 내에는 의협에서 파견하는 위원 1명, 전공의협에서 파견하는 위원 1명, 이 외에 15인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역을포함한 의학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건정심과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전공의가 들어가서 아무리 본인의 의견들을 주장을 하더라도 이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건 어디에 있건 법률적, 독립적, 형식적으로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바꿔야 될 것이고요. 나중에 차감을 할게요. 더 쓰고 저는요. 어떻게 과연 그거를 이뤄낼 것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민노총 부위원장이 그 인터뷰라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 부럽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그 부위원장이 이랬어요. 이렇게 뒤를 기대하면서 언제 우리가 요구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힘입니다. 단체. 우리도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갖기 전에는 어떠한 안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걸 이뤄낸다라는 우리 그 굳건한 의지와 그런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 강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강론을 돌파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갖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제 입장이고요. 전공의 의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0초를 썼으니 50초 나중에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이동욱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그 수련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전공의 인력을 뽑을 때 대학병원에 필요한 노동력을 뽑았지 대한민국 전문의가 인력이 필요한 것을 추계를 해서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대학병원에서 일반외과 교수를 하는 거와 일반외과 전문의가 개원을 했는 경우에 동일한 수련을 받는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흉부외과 개원의가 되는 사람과 흉부외과 교수가 돼서 계속 수술을 하는 사람 분명히 수련 제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수련. 사실 개원가로 간다면 수련 기간도 조금의 어떤 자격증의 차이를 둬서 2년, 3년, 4년 이렇게 세분화해서 스텝 요원들은 4년을 하더라도 개원을 하는 사람들은 2년, 3년 이렇게 해서 그 각자의 역할에 맞는 그런 것들을 뽑는 수련 제도가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 필요한 인력에 따라서 1차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람, 2차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람, 3차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람 인력 추계를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수련을 받고 향후에 평생 가는 그런 자리까지 어느 정도는 예정된 상태에서 수련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PA 합법화 이런 문제가 PA라는 게 의료 술기 전공의가 해야 되는 부분을 간호사에게 넘기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전공의에게 많은 어떤 자빌 같은 부분들을 많이 줄여주는 게 필요한데 정말 전공의가 의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공의가 잡다한 일을 하는 부분을 시킬 비서도 대폭 확충을 한다면 보다 의료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의료를 넘기고 자비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호 5번 최한나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빼앗긴 짓밟힌 인권을 되찾아주고 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협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젊고 유능한 의협이 돼야 되고 저 그렇게 하려고 병원 사직하고 의협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우리 젊은 의사들이 의협 선배들 이런 구조 어려워하지 말고 누구든 들어와서 참관하고 보고 할 얘기하고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의협이 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의 그런 소망을 담은 정책 공모전 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440명이 넘는 젊은 의사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그 우수한 평소에 내과 외과 공부하던 머리를 우리나라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의정현 원장님께서 평가하시고 바로 정책으로 써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이 책 가져가십시오. 이거 금권선거 아닙니다. 회비로 만든 의협이 정책자문단에서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해 준 겁니다. 저 이 책 출판 기념회도 크게 하고 시상식도 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의협이 이거 한 거 참여하면은 내부적으로 비난받을까 봐 익명으로 해주세요 해서 조용조용히 하면서 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활짝 열고 누구든 들어와서 자기가 살아갈 세상의 정책 스스로 만들라. 한계가 있으면 선배들이 뚫어주고 외풍이 있으면 막아주는 그런 의협이 될 것입니다. 대전협에서 주관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원하는 것은 편한 수련이 아니라 가치 있는 수련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평원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요새 관심 많은 해외 의대 문제도 의평원이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도자료 낸 바와 같이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바로 군대로 끌려간다는 공포감을 없애고 적성에 맞게 소신진료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전공의도 소중하게 수련시키는 제도 반드시 제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한나 후보께서는 7초를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2분이고 다음은 1분이기 때문에 2분 동안에 착오 없도록 시간 내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필수 의료의 붕괴가 비급여 때문이라고 오도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나아가 실손보험 진료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나 실손보험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호 1번 김태구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도 엄연히 의학적으로 검증된 의료 행위입니다. 근데 왜 하지 않느냐?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비급여 진료가 마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인 양 오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국민들께서 비급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 건강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에 총 의료비가 111조였고요. 건강보험에서 71조, 본인 부담금에서 39조, 실손의료보험에서 한 12.5조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장률이 약 한 65%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실손보험으로 커버했던 보장률이 약 1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10%는 결국은 정부가 해주지 않았던 보장성 강화를 국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부가 실손보험을 억제한다면 대책은 보험료 인상하고 세금 인상해야 됩니다. 그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실손보험만 억제하는 것은
국가가 전체적인 보장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치료받을 걸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억제하는 것은 결국은 보험사들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물론 저희들이 우려할 점은 모럴 해저들을 저희들이 나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동안 진료권 제한을 풀었던 정책과 비교한다면은 저는 정부 정책이 개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강희경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여 보장률을 우선 올려야 한다는데 매우 동의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비급여 진료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급여 보장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이 민원이 아닌 안전성과 그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실효성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방 첩약 급여 진료 되고 있죠. 거기에 안전성과 실효성이 있습니까? 안전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급여가 제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용 효과성을 감안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가 있는 경우 극희귀 질환에서 굉장히 고가의 약을 보험으로 해줄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므로 타운홀 미팅 등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행위별 수가제에서 우리의 수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인프라와 필수 의료, 인력의 고용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재정이 건강보험에서 나오든 일반 재정에서 나오든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실손보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도입 이후에 의료비가 공급자보다는 그 사실 소비자 쪽의 이 모럴 해저드에 힘입어서 의료비가 상승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이 실손보험을 손보려고 하는 안 자체가 실손보험 회사에서 내놓은 안과 거의 카피페이스트 수준에 해당하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을 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나라에서 살도록 우리 의협이 앞장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주수호 후보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10초입니다. 의협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을 크게 2번 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위헌 소송이 하포너를 한 요지가 뭐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사들이 제한받고 있지만 의사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는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합헌이라 결정한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의사들한테 제재를 가하려면은 요양기관 당연정제를 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비급여나 실손보험의 문제를 정부가 우리를 타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재 국가 독점의 건강보험 제도를 정부가 끌고 가기 위해서 의사들을 계속 구속하는 거예요. 앞으로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끌려가지 않기 위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독점 건강보험 제도를 깨고 경쟁력 민간보험이 도입돼서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가 가능하고 환자는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진료가 가능한 다양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만 유일한 해법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호 4번 이동욱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의료는 건강보험 계약에 의해서 의료기관과 공단이 계약을 해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비급여는 계약 외의 부분입니다. 공단이 계약상 공급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공단이 계약상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평원이 심사를 하고 복지부가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사적 계약과 마찬가지인데 이 계약의 범위 내 밖에 자기들이 계약 범위 내에도 없는 비급여를 가지고 심사평가원이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비급여나 실손보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건강보험 계약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상 책임을 지든지 계약을 체결하든지 책임은 안 지면서 통제만 하고 심사만 하겠다는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회장이 됐을 때 계속 이런 비급여 실손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근본적인 부분 건강보험 계약 근본적인 부분 계약 당사자의 위치에서 한번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남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최한나 후보자님 발언하시는데 1분 53초 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가 비급여 때문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의해서 70년대 북한보다 가난하게 살 때 만들었던 저수가 체제를 손보지 않고 비급여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의 그런 피나는 노력으로 이렇게 전 세계 가장 우수한 의료제도를 만들었는데 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이런 파렴치한 국민 호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를 건드릴 거면 당연히 가격 결정권을 정부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비급여 운운하는 것은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아니 왜 이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합니까? 민간보험사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손해보고 있는 걸 왜 의사들이 책임져야 되고 왜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져야 됩니까? 저수가로 인해서 의사들이 손해보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외면하면서 보험회사의 손실은 그렇게 정부가 안타까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에 새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이오의약회 협회 등 이 모든 곳에 추천해달라고 위원 의뢰서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의료 계획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겁니까? 보험사의 행복을 위한 겁니까? 저는 회장이 돼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누적된 의료개혁 문제 밝힐 것입니다. 정부와 잘못된 관료들과 이런 민간 보험사들의 문제 반드시 제가 밝혀서 국민을 위해서 소신진료하는 의료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